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어색하고 낯서네요. 그래도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늘 해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당했던 무시와 모욕을 드라마처럼 이겨냈던 과거의 사연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여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의 시작은 아무래도 남편과의 만남일 거예요. 남편은 대학 시절 봉사활동에서 만난 2년 선배였죠.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다른 의대생들이 성적이나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남편은 매주 산간벽지로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엔 그저 착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한 번은 우연히 봉사활동을 따라가게 됐거든요. 저는 의대생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소개로 함께할 수 있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을 보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또 오셨네. 우리 영감은 선생님 아니었으면 작년에 갔을 거예요. 할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오늘도 혈압 한번 재볼게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힘든 봉사활동을 계속하세요? 다른 선배들은 다 병원 실습 준비하느라 바쁘다던데. 그러자 남편이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려는 거잖아. 그런데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은 누가 살려? 하지만 선배도 미래를 준비해야. 내 미래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야. 큰 병원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의사구나 싶었죠. 졸업 후 남편은 정말 큰 병원 대신 시골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가 되었답니다. 의대 동기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교수님도 동기들도 남편더러 바보 같다고 했다더군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냥 허허 웃기만 했다네요. 그런 남편의 진심을 확인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남편이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오늘 제약회사 영업부장이 찾아와서 리베이트, 그러니까 뒷돈을 주며 제안하더라. 자기네 회사 신약을 처방하면 건당 5만 원씩 준다더라. 비급여 약이라 환자들은 비싸도 의사가 권하면 먹는데. 그게 사기꾼이지 의사인가? 아무리 사람 별로 없는 도시라 해도 우리를 뭘로 보고. 내가 꼭 신고할 거야 그놈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낳을 아이는 정직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돈이 없어도 떳떳하게 사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면 그 아이도 올바른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말로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뿌듯할 정도였죠. 결혼 후 우리는 전셋집을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7시엔 출근했죠. 보건소 정규 진료 시간은 9시부터였지만 일찍 오는 어르신들을 위해 미리 문을 열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환자를 봤어요. 저녁 6시에 퇴근해도 집으로 오는 길에 왕진을 가는 날이 많았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요. 주말엔 더 바빴어요. 토요일엔 무료 진료 봉사, 일요일엔 의료 소외 지역 방문. 한 번은 제가 같이 따라갔는데 하루 종일 100명이 넘는 환자를 봤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 사람들은 나 아니면 의사를 못 만나. 힘들어도 보람 있어. 그런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였으니까요. 그렇게 바쁘지만 행복한 둘만의 신혼이 지나가고 어느덧 딸이 태어났을 때 남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분만실에서 아기를 처음 안고는 눈물까지 글썽였죠. 여보, 우리 딸이야. 정말 예쁘다. 눈 좀 봐. 나를 닮아서 똑똑해 보이잖아. 뭐야? 날 닮아서 총명한 거지. 그래, 다 당신 닮았어. 우리 딸 이름은 정아로 하자.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라고.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딸이 울면 바로 일어났고 기저귀도 곧잘 갈았죠. 주말엔 봉사활동을 줄이고 딸과 시간을 보냈어요. 딸이 커가면서 남편의 사랑도 더 깊어졌고요. 그렇게 딸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을 쯤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그해 여름이었어요. 여보, 오늘 산간마을 봉사는 위험하지 않을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괜찮아. 오히려 이런 날일수록 가야 해. 길이 끊기면 그 마을 사람들은 병원 못 가잖아. 그래도 조심해. 걱정 마. 오늘은 일찍 끝내고 올게. 정화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 있다고 했지? 그거 저녁에 같이 보러 가자. 남편이 잠든 딸을 꼭 안아주고 나갔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후쯤 남편이 일하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남편이 산사태가 났어요. 의료봉사팀 차량에 휩쓸렸다고. 전화기를 놓치고 주저앉았어요. 딸이 옆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엄마, 왜 그래?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옆집 이모한테 잠깐 가 있을래?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이웃집에 딸을 맡기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제발 큰일 없기를, 살아만 있어달라고 기도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인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한 의사가 절 보고 다가왔죠. 이석훈 환자는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더 가슴이 무너졌어요. 산사태 소식을 듣고 봉사팀이 급히 대피하려던 중이었대요. 그 순간 산사태가 덮쳤고 남편은 자기 좌석 쪽으로 온 흙더미를 온몸으로 막았대요.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남편은 6시간의 대수술 끝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각종 기계에 연결돼 있었죠. 의식은 희미하게 있었는데 제 손을 잡으려고 애쓰더라고요. 여보, 왜 그랬어? 자기 몸부터 스스로 지켰어야지. 미안해, 몸이 먼저 움직였어. 우리 딸 잘 부탁해.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일어나서 직접 키워. 무섭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3일 내내 조문객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이 치료했던 환자분들까지 몰려왔죠.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어요. 원장님이 나랑 우리 영감 살려주셨는데 은인인데. 남편이 구한 젊은 의료진들도 왔어요.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모두 잘못됐을 거예요. 이 은혜와 죄스러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저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까 싶고 아빠가 보고 싶다며 펑펑 우는 딸을 꼭 안고 울기만 했죠. 남편이 떠나고 현실은 냉혹했어요. 장례 비용 외에 남은 건 아파트 전세금과 얼마 안 되는 보험금뿐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던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처에 있던 월세집으로 옮겼어요. 둘이 살기 딱 좋은 사이즈였고 월세가 저렴해서 괜찮았어요. 그렇게 당장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제 딸의 학비도 필요하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딸과 마주 앉았어요. 정아야, 이제 엄마랑 둘이서 살아야 해. 엄마가 일을 해야 해서 많이 바빠질 거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괜찮아요, 엄마. 나 이제 다 컸어요. 엄마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고등학생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딸이 안쓰러웠죠. 고민 끝에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거든요. 남편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 간병인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첫 출근 날 간병인 휴게실에서 선배들이 수근거렸어요. 새로운 사람이래? 남편이 의사였다던데? 의사 아내가 간병인을? 사정이 있나 보네. 며칠 못 버틸 거야.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다 그래. 그 말이 맞았어요. 첫날부터 지옥 같았거든요. 어떤 하반신 마비 환자를 맡게 됐는데 담당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분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해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식사 도움 등 다 하셔야 해요.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 실수투성이었어요. 체위 변경하다가 환자 팔을 잘못 잡아서 멍이 들고 기저귀 가는 게 서툴러서 침구를 여러 번 갈아야 했죠. 특히 힘든 건 야간 근무였어요. 밤새 환자를 지켜봐야 하는데 조금만 졸아도 큰일 날 수 있었거든요. 한 번은 새벽 3시쯤 깜빡 졸았는데 환자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어요. 간호사님, 환자분이 이상해요.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날 수간호사에게 엄청 혼났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만두세요. 환자 생명이 달린 일인데 졸다니.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딸 생각에 참았죠. 아무리 바빠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딸 도시락을 싸줬어요. 반찬은 많이 못해줘도 정성은 가득 담았죠. 그래도 늘 미안했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딸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라면이나 김밥 같은 간단한 거였죠. 정아야, 또 라면이야? 괜찮아. 공부하느라 바빠서 간단히 먹는 게 좋아. 딸은 늘 그렇게 절 안심시키려 했어요. 학원 한 번 안 다니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죠. 그렇게 힘을 내려고 하면 다시 또 버거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정말 힘든 건 치매 환자들이었죠. 어떤 할머니는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거든요. 도둑이야! 내 돈 훔쳐갔어! 경찰 불러! 할머니 진정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핥히고 물어뜯기도 했어요. 팔에 상처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었죠. 또 어떤 환자는 하루에도 10번씩 대변을 봐서 계속 씻기고 갈아입혀야 했어요. 처음엔 구역질이 나서 화장실에 뛰어가 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죠.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어떤 환자 보호자는 간병인을 하인 취급했죠. 여기 물 좀 떠와요. 빨리. 미지근한 물 말고 찬물, 얼음 넣어서. 그리고 과일도 깎아와요. 사과하고 배. 껍질 두껍게 깎지 말고. 또 어떤 보호자는 간병비를 깎으려고 온갖 트집을 잡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러면 병원에 간병비 환불해달라고 할 거예요?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보람 있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제가 돌보던 할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였죠. 아가씨가 날 돌봐줬구나. 고마워.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내가 다 들었어. 밤새 내 손잡고 기도해줬잖아. 그런 순간들이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던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퇴근 후에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정아야, 엄마가 요즘 공부한다고 더 늦을 거야. 무슨 공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거 따면 일자리도 더 많아지고 월급도 더 받을 수 있어. 우와, 엄마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피곤해도 졸지 않으려고 서서 책을 읽기도 했죠. 다행히 한 번에 합격했어요. 제 합격 소식에 딸이 더 기뻐해줬죠. 그날 저녁은 딸이 미역국을 끓여줬답니다. 이 자격증을 따고 나니 정말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개인 간병 요청도 들어왔고 요양원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왔죠. 그중에서 주말 개인 간병을 추가로 하기 시작했어요. 평일엔 병원, 주말엔 개인 간병. 쉬는 날이 없었지만 돈을 더 벌 수 있었어요. 딸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거든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나 장학금 받을 거야. 딸은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모의고사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죠. 선생님들도 감탄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수능날 새벽같이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정아야, 든든히 챙겨 먹고 가. 힘내야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딸 화이팅! 시험 보는 동안 병원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환자분께도 양해를 구했죠. 오늘 우리 딸 수능 보는 날이에요. 아이고 그래. 잘 봐야 할 텐데 걱정되겠네. 그렇게 초조해하며 하루를 보내고 그날 저녁 딸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괜찮게 본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 가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평소 같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정말 상위권이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행복했죠. 결국 정아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남편 사진을 들고 갔어요. 여보,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됐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에요. 딸도 아빠 사진 앞에서 인사했어요. 아빠, 나 원하던 대학교 다니게 됐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근사한 사람이 될게.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자취방을 얻어주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얻어줄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대학 가서도 정말 성실했어요. 학업도 열심히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성적은 늘 좋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취업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나 봐요. 이른 나이에 곧바로 취직을 바랬는데 좋은 곳을 가기엔 부족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졸업을 앞두고 딸이 고민에 빠졌어요. 엄마, 나 대기업은 다 떨어졌어. 면접까지 간 곳은 많았는데. 괜찮아. 천천히 준비하면 돼. 근데 외국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재무팀 계약직인데. 계약직? 응. 하지만 경력 쌓기엔 좋을 것 같아. 정규직 전환 기회도 있대. 딸은 결국 그 회사에 입사했어요.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딸은 정말 열심히 일했죠. 첫 월급을 받은 날 딸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내 첫 월급. 그동안 고생한 엄마한테 드리는 거야. 앞으로 종종 드릴게. 그러니 일 좀 줄여. 이제 엄마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봉투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죠. 그래도 어떻게 일을 줄일 수 있나요? 딸이 애써서 받은 돈인 걸 제가 뻔히 아는데. 그렇게 눈 깜짝할 새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딸이 30이 되던 해 대학 동창회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마치 저랑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어떤 사람이야? 같은 대학 동기야. 나보다 2살 많고 지금 검사로 일하고 있어. 처음엔 내심 반가웠어요. 딸이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2달 후쯤 딸이 그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준혁입니다. 어서 와요. 정아한테 많이 들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선하니 좋았어요. 말도 예의 바르게 잘했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니, 그 정아 아버지는 의사셨다고 들었는데. 네, 보건소에서 일했죠. 아, 보건소요? 그럼 돌아가신 건...
의료봉사 중에 산사태 사고로요. 아, 의료봉사를 하시다가 참 안타깝네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셨을까요? 순간 뭔가 마음에 탁 하고 걸렸어요. 위험한 일? 남을 돕는 게 위험한 일인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산간 지역 주민들은 의사가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요. 아, 네, 그렇긴 하죠. 하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어야.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딸이 옆에서 그 친구의 손을 꼭 잡는 걸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 후로도 두어 번 더 집에 왔는데 볼 때마다 뭔가 불편했어요. 딸을 대하는 태도는 좋았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했거든요. 아,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는데 다들 여자친구 직업 물어보더라. 궁금한가 봐, 그런 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 뭘 뭐라 그래. 외국계 회사 다닌다고 했지. 근데 계약직이냐고 묻길래 뭐 그렇다고 했어. 뭐? 나도 좀 그렇긴 했어. 검사 여자친구가 계약직이라니. 딸은 웃어 넘겼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딸이 야근하고 늦게 들어온 날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며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스피커폰이라 그쪽이 하는 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오빠 미안, 오늘 너무 바빠서. 정화야, 이렇게 계속 야근만 하면서 살 거야? 계약직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정규직 되려면 더 노력해야지. 아휴, 차라리 그만두고 결혼 준비나 하는 게... 아니다.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라고 했지만 진심이 묻어났어요. 딸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딸은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한 번은 보다 못한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직업을 내리까는 그런 사람이랑 왜 만나는 거야? 하나만 봐도 열을 난다.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거야. 그 사람은 널 존중하지 않아. 만남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런데 딸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난 좀 빨리 결혼하고 싶어.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이제 나라도 시집가서 엄마 편하게 해주고 싶어. 오빤 검사니까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야. 엄마도 이제 일 그만하고 쉴 수 있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저 때문에 자기 행복을 포기하려 한다니. 정아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바라는 건 네 행복이야, 돈이 아니라. 알아.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날 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정아야,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분명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하셨을 거야. 돈이나 지위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말라고. 엄마,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엄마는 반대하지 않을게. 다만 너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참지는 마. 하지만 딸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게 딸의 선택이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죠. 어느 날 드디어 그 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오빠가 부모님께 날 소개하고 싶대. 근데 부모님이 내가 계약직이라는 걸 알고 좀 난색을 표하셨대. 그래서 최소한 정규직이 되고 나서 정식으로 인사드리자고 하더라고.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딸은 오히려 의욕적이었어요. 괜찮아 엄마. 나 곧 정규직 될 거야. 실적도 좋고 팀장님도 긍정적으로 봐주시거든. 어떻게든 딸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런 조건을 다는 집안이랑은 애초에 만나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정말 후회가 돼요. 그리고 딸의 다짐처럼 정말로 3개월 후 정규직이 됐어요. 엄마, 나 정규직 됐어. 이제 부모님께도 당당하게 인사드릴 수 있을 거야. 정말 딸의 말처럼 곧바로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준혁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여보세요? 정아 어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뭔가 거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검사인데 그에 맞는 곳에서 만나야겠죠? 제가 아는 좋은 자리가 있으니 거기로 예약해 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따로 준비하실 건 없어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마치 큰 선심 쓰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려 노력하기로 했죠. 근데 상견례를 이틀 앞두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개인 간병을 하게 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급히 병원으로 모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으셨죠. 선생님, 옆에 있어줘. 무서워. 네, 할머니, 제가 있을게요. 그 할머니는 제가 1년 넘게 돌봐드린 분이었어요. 병원에서 만났다가 워낙 까칠하게 구는 바람에 간병인이 수시로 바뀌었던 분이었거든요. 툭하면 소리 지르고 툭하면 슬리퍼 집어던지고 병원 내에서 괴짜 할머니라고 불렸죠. 듣자 하니 벌어놓은 돈이 꽤 많아서 생활이 풍족하기에 저렇게 오만하게 구는 거라고 하던데 제 눈에는 그냥 환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만은 끝까지 남아서 도와드리곤 했죠. 워낙 유별난 환자를 많이 대해본 내력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 뒤로 할머니의 개인 간병인으로 고용돼 일을 했죠. 사실 할머니의 개인 간병을 맡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또 있었어요. 할머니가 개인 간병을 부탁하신 그날 병원 휴게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선생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네? 그냥 제 일이니까요. 다른 간병인들도 일은 했어. 하지만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없었지. 그러고 보니 궁금하단 말이야. 할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어요. 사별했다며? 혹시 남편이 어떻게 세상을 떴는지 말해줄 수 있어? 순간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눈빛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의사였다는 것, 의료봉사 중에 산사태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까지.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예상 외였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12년 전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할머니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 손자도 예전에 봉사 갔다가 죽을 뻔했거든. 그때 생각이 나서. 그날 할머니는 제게 손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일 때문에 손자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매년 기일마다 집에서 혼자 제사를 지낸다는 것까지. 아마도 그 사연을 어딘가 털어놓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생각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처럼 경청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개인 간병을 부탁한 것도 저를 돕고 싶어서였다고 하셨죠. 월급 많이 줄 테니 우리 집에서 일해줘. 박 선생님 같은 간병인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네. 그렇게 할머니의 개인 간병인이 되었어요. 우악스러운 성격은 여전하시지만 할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게 느껴져서 저도 마음을 열었죠. 어느 날 할머니가 뜬금없이 물으셨어요. 박 선생님 자식은 어떻게 되나? 딸 하나 있어요. 시집은 갔어? 아직이에요. 남자친구는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애인은 좋은 사람이야? 글쎄요. 제가 보기엔 별론데 딸이 좋아하니까. 뭐가 별론데? 그때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준혁이가 딸을 은근히 무시한다는 것, 그 부모님도 거만해 보인다는 것까지.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런 놈이랑은 절대 결혼시키면 안 돼. 그래도 딸이 원하니까. 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참는 거겠지. 착한 딸이라면 더더욱.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 딸이 정말 그랬으니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 사람 무시하는 놈들은 절대 안 변해. 특히 돈이나 지위로 사람 판단하는 놈들은. 내가 사업하면서 별의별 인간들 다 봤거든. 돈 있을 때 아첨하다가 어려워지니까 바로 돌아서더라. 근데 진짜 좋은 사람들은 돈이 있건 없건 한결같아.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남자 부모가 첫 만남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 사람 본성은 첫 만남에 다 나와. 신기하게도 할머니 말씀대로였어요. 상견례에서 준혁이와 그 부모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으니까요. 어쨌든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그동안 가족처럼 지낸 분을 어떻게 혼자 두고 갈 수 있나요? 적어도 정신이 드실 때까진 곁에서 간병을 해야겠다 싶었고 결국 상견례를 하루 미루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준혁 어머니시죠? 정말 죄송한데 상견례를 하루만 미룰 수 있을까요? 뭐요? 상견례를 미루자고요? 네, 제가 돌보는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안정 취하실 때까진 제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간병인 일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를? 목소리에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만 미뤄주시면... 알겠어요. 하루 미루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죠. 이튿날 아침 할머니의 손자가 병원에 왔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그 손주였어요. 알고 보니 입원한 그 병원은 할머니 손자분이 원장으로 일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로 보이는 의사였는데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정말 듬직해 보였죠. 게다가 할머니를 정말 아끼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손주 왔구나. 여기 박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 아니었으면 혼자 고독사 할 뻔했잖니.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혈당 쇼크가 오셨는데 빨리 대처해 주셔서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장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던 중 문득 저를 유심히 보더니 뭔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멈췄어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하지만 계속 저를 멀리서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죠. 엄마, 오늘 상견례 하는 날이야. 준비는 다 했어? 이제 갈 거야. 너는? 나도 준비 끝났어. 근데...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오빠 어머니가 어제 일로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봐. 오늘 만나서 잘 풀어드리려고 해. 엄마도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맞춰줘. 그래, 내가 잘못했지. 사과하고 식사라도 대접한다고 해. 오늘 땡땡 호텔 레스토랑이라고 했지. 그리로 바로 갈게. 통화를 끊고 앞에 있던 할머니와 손주에게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했어요. 할머니도 곧바로 퇴원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놓은 채로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녁이 되고 드디어 상견례 장소인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이라 그런지 로비부터 화려했죠.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주눅이 들었지만 딸을 생각하며 어깨를 폈어요. 엄마, 여기야. 로비에서 기다리던 딸이 손을 흔들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딸이 정말 예뻐 보였죠. 호텔 레스토랑 안쪽 자리에 준혁이와 그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가니 예비 사돈의 차가운 표정이 한눈에 보였죠. 10분 전에 도착하게끔 했는데도 왠지 주눅든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아 엄마 박소정입니다. 인사를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손끝만 까딱하며 앉으라는 신용만 했어요. 그래요. 이제야 오시는군요. 말투부터가 가시돋쳤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메뉴판만 보고 있었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맞춰달라 했으니 최대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죠. 이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돌보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래요. 간병인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예비 시어머니가 비꼬듯 말했어요. 남의 집 노인 돌보는 게 사돈들 집안과의 약속보다 중요하다? 아이, 엄마, 어머님께서 양해 구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노려봤어요.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분위기가 더 차가워졌어요.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대뜸 말했죠. 우리는 여기 코스 요리로 할게요. 그쪽은 알아서 시키세요. 메뉴판을 보니 코스 요리가 1인당 15만 원이었어요. 저도 애써 웃으며 답했죠. 저희도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자리 대접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음식이 꽤 비싼데 괜찮겠어요? 간병인 월급으론 부담스러울 텐데. 이미 시작부터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제가 먼저 참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제 일도 있고 해서.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 그래요? 그럼 감사히 먹죠. 음식 남기면 안 되겠네요. 예비 시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나저나 정아 시아버지는 안 오시나요? 양가 부모가 다 모여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저희 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죠. 뭐라고? 돌아가셨다고? 네, 어머님. 전 준혁 씨한테 말했는데 준혁 씨가 전달을 안 했나 보네요. 옆에 있던 준혁이가 당황해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 말 안 할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쏘아붙였어요. 그럼 어머니 혼자 따님을 키우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런 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없는 집딸을 소개하다니. 어머니! 준혁이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미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아버지 없이 큰 애들은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니 놀랍네요. 제가 차분히 말했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 것만 같았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딸의 표정을 보니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아마도 딸도 고개 숙여 눈물을 빠르게 훔치는 것 같았어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죠. 남편분은 뭐 하시던 분이었어요? 의사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했어요. 보건소? 의사가 왜 보건소에서... 실력 없어서 큰 병원은 못 가신 건가? 이제는 죽은 남편까지 모욕하는 거예요. 참고 있던 딸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진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념 때문에 보건소를 선택하신 거예요. 신념? 돈 못 버는 걸 신념이라고 포장하는 건가? 예비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까지 궁금한 건데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됐으니 면밀히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의료봉사 중 사고였습니다. 이제 됐나요? 그러자 또다시 예비 사돈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의료봉사? 정말 답이 없네. 가족 생각은 안 하고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대요? 남들 돕는다고 하다가 가족은 내팽개친 거네.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순간 참고 있던 제 안에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모욕만 당하고 돌아서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간병인을 하시는군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동정어린 말투가 더 굴욕적으로 느껴졌어요. 남편도 변변찮은 직업이었는데 부인도 간병인이라. 아휴, 우리 집안하고는 격이 안 맞네요. 엄마 직업이 뭐가 어때서요? 딸이 화를 내자 예비 시어머니가 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가씨도 그래요. 뭐 계약직이라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갔을 텐데.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 계약직이 무슨 자부심이지? 우리 아들은 검사인데? 검사 빼곤 볼 거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셨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시잖아요. 솔직히 준혁 씨 벌이에 기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희 집안과 격이 다르단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야? 이게 적당히 대접해 주었더니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고삐가 풀린 듯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말들을 쏟아냈죠. 솔직히 우리 아들이 아깝지. 집안도 학벌도 직업도 다 좋은데 왜 하필? 게다가 혼자 키운 딸이라 아버지의 빈자리가 클 거 아니야.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딸도 아버지를 닮아서 무모한 성격일 수 있잖니. 그런 집안 내력이 있으면. 준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돌부처처럼 앉아만 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비 시아버지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애비도 없는 아이를 우리가 걷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봤죠.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엄마? 딸이 나지막히 저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죠. 이건 분명 구조 신호다. 내가 딸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일어나 그 부모에게 물이라도 끼얹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선 바로 그때였어요. 최 검사님 아니세요? 갑자기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글쎄 아침에 병원에서 봤던 할머니의 손자였던 겁니다. 김 원장님, 여기서 뵙네요. 준혁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의 부모님도 김 원장이 누군지 아는지 표정이 바뀌었죠. 가족 모임이신가 봐요? 네, 상견례 중입니다. 김 원장이 우리를 둘러보더니 저에게 시선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준혁이의 부모님을 봤죠. 상견례요? 그럼 이분들은... 네, 제 부모님입니다. 제가 하도 김 원장님 이야기 많이 해서 저희 부모님도 원장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군요. 김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다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죄송한데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요? 저는 박소정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 성함도 알 수 있을까요? 남편과는 사별했습니다. 이석훈이고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김 원장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크게 뜨이더니 갑자기 제게 90도로 인사했죠. 어머님, 역시 맞으셨군요. 정말 이석훈 원장님 부인이셨어요. 하도 크게 소리쳐서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직원들도 놀라서 쳐다봤죠. 저를 아시나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12년 전 산사태 때 이 원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배웠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하도 정신이 없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 터라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남편이 살린 다른 어린 봉사단원들이 생각났어요. 제게 와서 사과하고 은혜를 갚겠다고 했던 목소리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제가 생각을 더듬어 보는 사이 김 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때 저희 의료봉사단 모두를 구해주셨잖아요. 원장님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의 대화에 준혁이의 부모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끼어들고 싶은데 이게 뭔 소리지 하는 표정이었죠. 그게 무슨... 김 원장이 그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근데 방금 이분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무슨 말씀하고 계셨죠? 네?
아이, 김 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그게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애비도 없는 걸 거둔다고 하셨죠? 김 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리도록 크게 말했죠. 그 애비가 누군지 아시고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석훈 원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의료봉사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탄 차량이 토사에 묻히려는 순간 원장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저희를 막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모두 탈출할 수 있었지만 원장님은... 이제 알았으니 그만하세요. 제가 조용히 말하며 말렸어요. 그러자 김 원장은 준혁이의 부모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 원장님은 의사의 표본이셨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고 주말마다 무료 진료를 다니셨죠. 월급의 절반을 기부하셨고요. 그런 분을 무책임하다고요? 가족을 내팽개쳤다고요? 저 김 원장님 진정 좀 하시죠. 사정은 알겠으나 이건 집안과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적인 이야기로 끼어드는 거 좀 불쾌하군요. 저희가 말실수했다고 치고 끝냅시다. 준혁이의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린 듯 변명을 했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휠체어를 탄 채 우리 테이블로 왔죠. 바로 제가 간병을 맡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절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 손자랑 같이 식사하러 왔지. 아까 병실에서 박 선생님 통화를 듣더니 손주가 우리도 여기로 오자고 하더라고. 지금 대화 들으니 여기로 온 게 참만 다행이었구만. 할머니가 예비 사돈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누구길래 감히 이분을 모욕해? 할머니는 또 누구신데 그러세요? 무엇을 생각하시든 오해거든요. 지나가던 길 가세요. 준혁이 어머니가 못 참겠다는 듯 말렸습니다. 난 당신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한 김 원장의 할머니이자 한솔의료재단 이사장이지. 그러자 준혁이와 그 부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솔직히 저도 놀라긴 했어요. 할머니를 1년 동안 배웠지만 이 정도의 일을 하는 분인 건 몰랐거든요. 단지 아직 일복이 많아서 일을 하시는, 조금 더 풍족하게 사는 분인 정도인 줄 알았죠. 한솔의료재단이라면... 할머니의 손주 김 원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 최 검사님이 법률 자문하는 그 재단이죠.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부턴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계열 병원 전체에서 계약 해지할 거야. 네?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준혁이의 아버지가 항의했지만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무하다고? 은인의 부인을 모욕한 것보다 더 너무한 게 어딨어? 지난 1년 동안 박 선생님을 늘 곁에서 지켜봤어. 간병인으로도 훌륭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보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까다로운 나를 부모처럼 돌봐줬고, 근데 그런 사람을 간병인이라고 무시해? 직업의 귀천이 어딨어? 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준혁이가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딸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나 이제 확실히 알았어. 오빠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검사의 여자친구가 필요했던 거지. 그게 아니야. 난 정말... 오빠는 우리 엄마가 모욕당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 그게 우리 관계의 전부야. 난 이제 당신 같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1년 넘게 만났잖아. 그 1년이 아까워. 진작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봐놓고 달라질 수 있다면 여태까지 참은 그 시간이. 딸이 반지를 빼서 테이블에 놓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이야. 엄마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그때 준혁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잠깐만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 아버지도 허리를 굽혔어요.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의료재단 이사장님이 꾸짖으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 제 남편이 평범한 사람을 구하고 죽었다면 지금도 사과하셨을까요?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절 무시하고 계셨겠죠. 지금 그건 진정한 반성이 아니죠.
사람을 직업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게 당신들의 본성이에요. 상대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할머니가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죠. 이만 가지, 박 선생. 이런 무례한 사람들과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다 함께 당당히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상쾌한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선생님이 사별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난 손주를 잃을 뻔한 이야기라며 서로 마음을 나눴는데 그게 같은 일이었다니 정말 기적이란 게 있는가 싶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삽시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죠. 이번엔 김 원장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느라 늦었네요. 아니에요. 덕분에 딸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사실 전 아침부터 어머님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뵀을 때부터요. 그래요? 네. 이 원장님 장례식장에서 했던 약속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꼭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아직도 그때 의료봉사단 활동하고 있어요. 벌써 회원이 100명이 넘고요.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딸이 제 팔에 꼭 껴안으며 말했죠. 엄마 미안해. 아까 진즉에 자리 박차고 나갔어야 했는데. 뭐가 미안해. 이제라도 이렇게 끝났으니 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모욕당하면서도 참았으니. 정아야, 난 괜찮아.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엄마, 오늘 정말 시원했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특히 엄마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아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딸이 나쁜 사람에게서 벗어났어요. 당신이 구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어. 당신이 평생 선하게 산 것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일주일 후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밤늦게 전화가 왔는데 술에 취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에요. 왜 전화했니? 곧 끊을 테니 할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전화 좀 바꿔주세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은데. 정한 너랑 통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전 정말 정아를 사랑했어요. 다만 제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용기가 없었다고? 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정아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랑은 용기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지. 그리고 우리 딸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딸이 옆에 와 절 꼭 껴안아줬죠. 엄마 고마워. 한 달 후 준혁이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병원 법률 자문을 모두 잃고 검사직도 위태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제일 안타까워하겠죠. 그리고 얼마 후 김 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따님께 좋은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대학 후배인데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무엇보다 이 원장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친구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 만나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되니까요. 딸에게 전하자 손살을 치더라고요. 아니야, 난 아직 다른 사람 만날 준비가 안 됐어. 뭐가 부끄러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해. 그리고 2달 후 박준호 원장이 정말로 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그 사람과 만나고 온 후 들떠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의사로서의 마인드가 아빠와 비슷하다면서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알아갔어요. 그 남자는 딸을 정말 아끼고 존중했죠. 둘이 만난 지 얼마쯤 지났을 때 딸이 그 남자를 데리고 절 찾아왔죠. 어머님, 제가 정아 씨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 씨가 정아를 아껴주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올린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결혼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할머니와 김 원장은 물론 의료봉사팀 사람들도 왔더라고요. 이 원장님의 따님이 결혼한다는데 안 올 수 없죠. 사돈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사돈어른, 정말 훌륭한 따님을 키우셨어요. 앞으로 저희가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지금 딸은 사위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낳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렸죠. 민수도 매주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고 가끔씩 딸도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돕는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아빠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남을 돕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저도 여전히 간병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죠. 가끔 그날의 상견례를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딸이 진짜 행복을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대략 15년이 지났네요. 처음엔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이젠 알 수 있어요. 남편이 평생 뿌린 선한 씨앗들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왔다는 걸. 그러고 보면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요. 남편이 구한 사람의 할머니를 제가 돌보게 되고 그 인연으로 딸이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남편이 늘 말했죠.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돌아올 뿐이죠.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듣기로는 여전히 힘들게 산다고 해요. 하지만 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할 뿐이죠.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제 남편처럼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